내까짓 계집이 이딴 고물 전화기 하나로 날 협박해? 강민호 준장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손에는 휴대용 금속 절단계가 들려 있었다. 둥근 톱날이 맹렬하게 회전하며 불꽃을 튀겼다. 그는 두 명의 병사에게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이서현 준장의 뺨에 그녀의 스마트폰을 거칠게 짓눌렀다. 니년이 믿는 증거라는 게 어떻게 잿더미로 변하는지 똑똑히 구경이나 하라고. 그가 절단기의 스위치를 눌렀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회전하는 톱날이 스마트폰의 액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지직,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시뻘건 줄꽃이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뜨거운 파편 몇 개가 그녀의 뺨을 스치며 살이 타는 고통과 함께 지독한 냄새를 남겼다. 하지만 이서현의 눈에는 단 한 점의 두려움도 어른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처럼 차가운 냉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그녀가 정교하게 설계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듯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그 모든 것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가을의 햇살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국군수도병원 뒤편으로 이어진 한적한 산책로는 부서지는 햇살과 짙은 흙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으로 가득했다. 이서현 준장은 천천히 흙길을 걸었다.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어깨 위를 짓누르던 별 계급장의 무게도, 허리춤에 차던 권총의 차가운 감촉도 없는 아주 오랜만의 평화였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여신이라 불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앞에서는 그 어떤 비리나 부패도 먼지 하나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별명 뒤에는 저승사자라는 섬뜩한 별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의 감사 보고서 한 줄에 수많은 군인들의 군복이 벗겨져 나갔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휴가 중인 환자일 뿐이었다. 한 달 전 해외 파병부대 감사 임무 막바지에 벌어진 테러리스트들의 기습. 그녀는 현장에서 직접 테러범들과 맞서 싸우다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군의관은 절대적인 안정을 권했다. 굳어버린 근육을 풀기 위한 가벼운 산책,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활동이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아직 다리가 조금씩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 고통마저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총성과 화약 염새 대신 맑은 공기와 숲의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회복에만 전념하고 싶었다. 바로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산책로 저편 코너를 도는 곳에서부터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다.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잔뜩 실려 있었다. 평일 대낮부터 군병원 근처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무리. 이서현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조용히 길 한쪽으로 비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코너를 돌아 무리의 모습이 드러났다. 대6명의 장교들이었다. 하나같이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단추는 풀어 헤쳐지고 모자는 삐딱하게 걸쳐 쓴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한 사내가 있었다. 다른 이들보다 한 세대 위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그의 어깨 위에서는 이서현과 같은 무게의 별 계급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준장.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성이 부하들을 이끌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강민호 준장이었다. 그는 부하가 하는 시시컬렁한 농담에 배를 잡고 웃으며 길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 천박하고 오만한 행동에 이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강민호의 눈이 길가에 서 있는 이서현을 발견했다. 그는 술에 취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고 끈적거렸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그가 휘청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로 부하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붙었다. 역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끼쳐왔다. 강민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이서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어이, 아가씨, 여기서 혼자 뭐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져 걸걸했다. 이서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할 얼굴로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강민호의 비틀어진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내가 묻잖아, 귀 먹었어?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퉁 쳤다. 보아보니 어디 아파서 온 모양인데 군인 남편이라도 뒀나? 아니면 장교들 산대로 몸이라도 파는 년인가? 그의 입에서 나온 추악한 말에 주변의 부하들이 키득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서현의 뺨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적의 목을 끊었던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저놈의 턱을 올려쳐라. 그리고 드러난 목젖을 손날로 가격해 3초면 된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환자였고 휴가 중인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곳에서 소란을 일으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강철 같은 의지로 억눌렀다. 그녀의 차가운 무반응이 강민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이게 진짜 사람 말을 무시하네. 순간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힘을 실어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모욕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뺨이 화끈거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강민호의 부하들조차 웃음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난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강민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절대적인 공허함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녀의 그 눈빛에 술에 취했던 강민호조차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이 아닌 마네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반응은 강민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욕을 하며 달려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길을 비켜달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에 강민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더욱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수없는 년. 그는 길을 비켜주었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을 지나쳐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 와서 꽂히는 조롱 섞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산책로의 끝 작은 전망대에 다다라서야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아직도 화끈거리는 자신의 뺨을 조용히 감쌌다.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전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술에 취해 풀어진 눈, 저열한 미소,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서 오만하게 빛나던 별 계급장.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진을 찍듯이 자신의 뇌리에 완벽하게 각인시켰다. 평화로운 휴가는 끝났다. 숲의 향기는 사라지고 화약 냄새가 다시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판을 준비했다. 그 오만한 장군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산책로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이서연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날의 모욕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다. 지금은 복수나 심판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오직 회복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하며 조금씩 몸의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도 그녀는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민 장군님, 국방부 감사관실을 총괄하는 그녀의 직속상관 민병철 중장이었다.
휴가 중인 그녀에게 그것도 개인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충성, 이서연입니다, 장군님. 수화기 너머로 민 중장의 낮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준장, 휴가 중에 미안하네. 몸은 좀 어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곧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그런데 말이야, 정말 미안하지만 휴가를 좀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것 같네. 아주 급하고 또 아주 중요한 임무가 생겼어. 이서연은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민 중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제7기동 여단, 불사조 부대라고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전방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핵심 기동전력입니다. 그래, 바로 그곳이야. 최근 그 부대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네. 군수품 횡령, 인사비리, 심지어 부대 인근 사유지, 불법 점유 의혹까지 종류도 다양해.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내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외부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점이야. 윗선에 아주 단단한 끈이 있는 모양이야. 이서연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렸네. 더 이상 비공식적인 내사로는 안 돼. 공식적이고 아주 강력한 감사가 필요해. 이 임무, 이 준장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네. 자네가 아니면 이 벽을 뚫을 사람이 없어.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조심하게. 이번 상대는 보통이 아니야. 7여단장 강민호 준장, 육사 출신의 정치권에도 연줄이 아주 두터운 인물이야. 성격도 아주 오만하고 불같다고 하더군. 아마 자네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게 될 걸세. 강민호 준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서연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사흘 전 산책로에서 마주쳤던 그 오만한 얼굴, 술에 취해 그녀의 뺨을 때렸던 바로 그 남자.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혹은 신이 그녀에게 내려준 심판의 기회였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이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서연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으려 했던 그날의 모욕감이 다시 선병하게 되살아났다. 화끈거리던 뺨의 감각, 역한 술 냄새, 그리고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눈빛까지.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으로서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감사관으로서의 공적인 분노와 뒤섞여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아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제7기동 여단으로 향했다. 불사조 부대의 위병소는 삼엄했다. 하지만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별을 단 장군의 방문에 위병소는 철문은 즉시 열렸다. 그녀의 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고요했던 부대는 마치 벌집을 쏘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에서 감사가 떴다. 그것도 저승사로 불리는 이서연 준장이 직접 왔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여단분부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여단 참모장인 박대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와 그녀를 맞았다. 충성, 이서연 장군님, 어쩐 일로 이 먼 곳까지. 이서연은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차갑게 말했다. 여단장, 어디 있나? 네? 여단장님께서는 지금 막 작전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박대령은 감히 거역할 생각도 못하고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강민호 준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누군데 함부로.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화민하는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병약해 보이던 여자. 며칠 전 자신이 술김에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별 계급장을 어깨에 단 채 서리빨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강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술 기운에 흐릿했던 기억의 패편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끔찍한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국방부의 여신, 저승사자 이서연.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선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두 명의 장군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강민호를 지나쳐 회의실 상석에 놓인 그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서류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가방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 명백한 권력의 선포였다. 오늘부터 이곳의 주인은 나라는. 그녀는 돌아서서 굳어버린 강민호와 다른 장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국방부 감사관 준장 이서현이다. 오늘부로 제7기 기동여단에 대한 무기한 특별종합감사에 착수한다.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여단장 이하 모든 장병은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 시간부로 부대 내 모든 서류의 반출 및 파기를 금지하며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이상.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서현에게 다가갔다. 이서현 장군님이셨군요. 이런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 산책로에서 뵌 분 같은데 맞으시죠? 그때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부대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몸이 안 좋았다는 어설픈 변명을 하며 악수를 청했다. 상황을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무마하고 어떻게든 친분을 쌓아 감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그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장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강민호 준장, 나는 자네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네라는 하대하는 표현을 썼다. 나는 자네의 죄를 물으러 왔다. 똑똑히 알아들었나. 그 순간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충치와 분노로 실뻘겋게 달아올랐다. 수십 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모욕당했다. 이서연은 자신이 당했던 모욕을 수십 배로 되갚아준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국방부 감사관과 비리 혐의를 받는 부대 지휘관 사이의 공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회의실 안의 차가운 공기는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싸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특별감사는 폭풍처럼 시작되었다. 이서현은 치려단 본부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감사본부로 징발했다. 그대는 국방부에서 직접 데려온 소수의 최정예 감사팀원들과 함께 그곳에 야전 사령부를 차렸다. 회의실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이제 작전지도 대신 산더미 같은 서류철과 회계 장부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감사의 첫 번째 목표는 부대의 모든 피와 살이 기록된 군수 및 회계 관련 서류였다. 이서현의 명령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모든 유료 수불 대장, 부품 교체 기록, 공사 계약서, 예산 집행 내역서가 감사본부로 옮겨졌다. 서류들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쌓여 방을 가득 메운 묵과 종이 냄새가 보는 이를 압도했다. 이서연은 팀원들에게 각자 영역을 분담시킨 뒤 자신은 가장 핵심적인 예산 집행 내역서와 공사 계약서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숫자와 항목들을 훑어내려갔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서류 더미 속에서 비리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강민호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구축해온 인물이었다. 표면적인 서류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숫자들은 아귀가 딱딱 들어맞았고 필요한 서명과 직인도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서류를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팀원들의 얼굴에 조금씩 지친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거짓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거대한 숲 전체를 보려 하지 않고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나뭇잎 하나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 그녀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장군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이서현이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갓 임관한 지 1년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장교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소위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단곤부 경리참모부 소속의 박지훈 소위였다. 그는 감사팀에 각종 행정 지원을 하라는 파견 장교였다. 무슨 일인가, 박소위? 박지원 소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혹시 장군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 부대의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장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맑고 정직한 빛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감사를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며 몸을 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서현은 그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 젊은 장교는 진짜였다. 좋다. 이리 와서 앉아보게. 이서현은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이 검토하던 특수 공사계약서 뭉치를 그에게 내밀었다. 박소희, 이 서류들을 좀 봐주게. 부대 환경 개선 공사라는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더군. 금액도 매번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지훈 소위는 서류를 넘겨받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이서연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숫자들이 의미하는 행간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잠시 후 그의 미간에 희미한 의문의 그림자가 스쳤다. 이상합니다, 장군님. 그가 입을 열었다. 이 공사들이 진행된 시기가 모두 동계훈련 직전이거나 대규모 전술훈련 직후입니다. 보통 환경 개선 공사는 훈련이 없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그의 지적에 이서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계속해보게. 그리고 이 업체 강산건설이라는 곳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곳입니다. 보통 부대 공사는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이 맡게 되는데 이 업체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멀리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서현은 즉시 팀원에게 강산건설이라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강민호의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이서현이 자신의 자금줄이었던 환경개선 공사 서류에 집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젠장, 그 미친년이 기어코 냄새를 맡았어. 그는 참모장인 박대령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장 관련 서류들 전부 파기해. 흔적도 없이 전부 태워버리라고. 컴퓨터 파일도 전부 삭제해. 여단장님, 이미 국방부 감사팀이 모든 원본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저희에게는 4번밖에. 그럼 그 4번이라도 없애. 그리고 강산건설 사장한테 당장 연락해. 잠수 타라고 해. 내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라고. 강민호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육사 동기인 군단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까지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부의 미친 개가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힘 좀 써달라. 그의 비겁한 압력 행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병철 중장이었다. 이 준장,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감사를 조용히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라는 회의와 협박이야. 자네 괜찮겠나? 걱정 마십시오. 이서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제 곧 놈의 꼬리가 잡힐 겁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강산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대표이사는 다름 아닌 강민호의 처남이었다. 환경개선공사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부대 예산을 빼돌려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찾았습니다. 박지훈 소위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회계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분석한 끝에 강민호가 서류를 파기하라고 명령한 직후 경리부의 한 간부가 특정 파일을 삭제하려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다행히 중앙 서버에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강산건설과의 진짜 거래 내역을 담긴 비밀 이중장부가 떠 있었다. 장부에는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호의 이름 옆에는 가장 큰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서현은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서류와의 전쟁은 끝났다. 괴물의 심장을 겨눌 칼을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칼을 뽑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호가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더 정확히는 그가 발악하며 더 많은 증거를 남기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서류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이중장부를 확보한 다음 날 이서연은 감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팀을 이끌고 부대의 각종 시설과 훈련장을 직접 현장 실사하기 시작했다. 정비고의 부품 재고 현황, 유류 저장 탱크의 실제 잔량, 병사들의 식단과 보급품의 질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부대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런 움직임은 강민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녀가 다른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부대를 헤집고 다닌다고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이서연의 길을 꺾고 감사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개적인 망신을 통해 그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다. 결전의 장소는 부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 사격장이었다. 마침 그날은 여단 직할대 병사들의 정기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부사관, 초급 장교들이 모여 있는 곳.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 동시에 이서연을 모욕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이서연과 감사팀이 사격 통제탑에서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때 강민호가 자신의 참모대를 이끌고 위압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이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훈련 지휘관인 대위에게 고함을 쳤다. 야, 훈련 준비가 왜 이 모양이야? 병사들 군기가 완전히 빠졌잖아. 시간 맞춰서 사격 개시 안 해?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감사팀, 특히 이서연의 존재 때문에 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국방부에서 높으신 분들이 행차하셨다고 훈련까지 설렁설렁하는 건가? 전쟁 나면 감사팀이 총 대신 쏴주나? 그의 노골적인 비아냥에 주변의 장교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두 명의 장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모든 시선이 이서연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두 명의 별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아주 천천히 통제탑을 내려와 강민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수첩과 펜을 꺼내들었다. 강민호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앞에서 받아쓰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서연은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수첩에 기록하며 하나씩 읊조리기 시작했다. 감사 기록 10월 26일 14시 10분 제7기동 여단 종합사격장.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단장 강민호 준장, 훈련 중인 병사들 앞에서 고성 및 폭언으로 지휘 계통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급부대 감사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함.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는 기계의 목소리 같았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하게 시작했다. 뭐라고? 너 지금 이게 무슨... 이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록을 읊었다. 또한 감사팀이 총 대신 쏴주나 등의 발언으로 국방부의 정식 명령에 따라 파견된 감사관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군의 상명하복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병사들의 정신무장을 해이하게 만듦. 그녀는 펜으로 수첩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가 사격장 전체의 정적을 갈랐다. 군영법 제45조 상간모욕, 제55조 직권남용, 제58조 근무태만, 이 모든 사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이상 감사일지에 정식으로 기록함. 그녀는 말을 마친 뒤 펜뚜껑을 딸깍 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사격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완벽하게 당했다. 이서연은 그와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감사관이라는 자신의 역할과 군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박제하여 그의 목에 보이지 않는 칼을 들이댄 것이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과시했지만 그녀는 조용한 기록 하나로 그를 제압했다. 누가 진짜 강자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다. 너. 강민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저주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자신의 참모들을 이끌고 사격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짐승처럼 초라하게 짝이 없었다. 강민호가 사라지자 훈련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이서연이 훈련 지휘관인 대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훈련의 차질을 빚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원 위치에서 사격 개시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대위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 경례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서연을 두려운 저승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썩어빠진 권력에 맞서는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강민호의 왕국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서연이 개확한 첫 번째 사이다였다. 감정의 폭발이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적의 심장을 겨누는 것. 사격장에서의 공개적인 모욕은 강민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조차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현을 향한 분노와 위기감에 사로잡혀 점점 더 이성을 잃고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서현은 그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그녀는 이중장부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것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같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병사 복지 실태, 유료 관리 부실, 피복 및 장구료 보급 문제 등 그동안 강민호가 무시해왔던 사소하지만 수많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감사 보고서에 추가해 나갔다. 그녀의 감사는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강민호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강민호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 중 상당액을 현금화하여 자신을 비호해주던 정치권의 윗선에게 상납하여 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은 이서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감사본부에서 박지훈 소위가 긴급한 표정으로 이서현에게 달려왔다. 그는 강민호의 통화 내역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감청하고 있었다. 장군님, 방금 강민호가 움직였습니다. 내일 밤 10시 부대 동쪽 외곽에 있는 폐창고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뇌물거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서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횡령의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이제 뇌물수수라는 그를 재계불능으로 만들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었다. 좋아,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덮친다. 박지훈 소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장군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강민호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희 감사팀 요원들을 보내거나 헌병 특임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서현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이번 일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헌병대가 움직이면 놈이 눈치챌 수 있어. 내가 직접 가야 한다. 나는 그 놈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미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치밀하며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박소희, 자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나는 내일 밤 거래 현장으로 잠입해서 놈들이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직접 촬영할 걸세. 내 스마트폰으로.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사진을 찍는 동시에 그 사진은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동기화되도록 설정해둘 거야. 자네는 감사본부에서 내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이 올라오는 즉시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민병철 장군님께 이메일로 전송해야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군님께서 현장에서 발각되시면 어떡합니까? 이서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놈은 반드시 나를 잡으려 할 걸세. 그리고 내 스마트폰을 빼앗아 증거를 없애려고 하겠지. 그게 바로 이 작전의 핵심이야. 내가 놈에게 잡혀서 시간을 버는 동안 자네는 안전하게 증거를 전송하는 거지. 그것은 그녀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지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서현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원래 쓰던 것과 모델, 색상, 심지어 케이스까지 똑같은 또 다른 스마트폰이었다. 이건 가짜다. 그녀가 말했다. 데이터 칩도 없고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야. 나는 현장에서 이 가짜 폰을 들고 있을 걸세. 강민호가 빼앗아 부수게 될 증거는 바로 이거지. 그녀는 진짜 스마트폰을 박지훈에게 건넸다. 내일 밤 내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자네는 이 진짜 폰을 이용해 민 장군님께 첫 번째 보고를 하게. 작전 시작, 증거 확보 후 즉시 전송하겠음이라고. 그 후로는 계속 클라우드만 주시하고 있다가 사진이 올라오는 즉시 다운로드해서 전송하면 돼. 그리고 전송이 완료되면 곧바로 합참에 지원 병력을 요청하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 이것은 명령이다. 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진짜 스마트폰을 받아들였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다.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진 상관의 신뢰였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정의의 칼날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다음 날 밤, 부대 동쪽 외곽의 폐창고 주변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서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고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다리의 통증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감사관이 아닌 과거의 특수부대 요원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창고로부터 200m 떨어진 언덕 위 수풀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꺼내 창고의 동태를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련 2대가 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창고 앞으로 다가왔다. 한 대는 강민호의 지휘관용 차량이었고 다른 한 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었다. 강민호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믿을 만한 부하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세단에서는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사가 돈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렸다. 강산건설의 사장이자 강민호의 처남이었다. 이서현은 자신의 가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박지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진입한다. 그녀는 수풀을 빠져나와 소리 없는 맹수처럼 창고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감사본부의 박지훈은 그녀의 문자를 받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진짜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병철 중장에게 첫 번째 보고 이메일을 보냈다. 작전 시작. 이제부터는 1분 1초가 목숨을 좌우하는 시간이었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미끼는 스스로 적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폐창고는 수십 년간 방치된 듯 퀴퀴한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이서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창고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하게 벼려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소리, 바람의 방향, 멀리서 들려오는 경계병들의 발소리까지.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가장 안전한 침투 경로를 계산했다. 그녀는 창고의 측면에 있는 녹슬어 부서진 환풍구를 발견했다. 성인 여성 한 명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소형 절단기를 꺼내 최소한의 소음으로 환풍구의 철망을 잘라냈다. 그리고는 뱀처럼 유연하게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창고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천장의 부서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거대한 기계 부품과 버려진 자재들의 흉측한 실루엣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창고 중앙 넓은 공터에서 강민호와 그의 처남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말태에는 랜턴 하나가 놓여 두 사람의 얼굴에 귀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서현, 그 미친년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어.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 돈으로 윗분들 입을 막고 어떻게든 전현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야 해.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분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걱정 마십시오, 매부. 돈은 정확합니다. 이걸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겁니다. 처남의 목소리는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열어 보였다. 랜턴 불빛 아래 가방 안에 가득 찬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탐욕스러운 노란빛을 반사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서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가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된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찰칵하는 소리 대신 오직 화면만이 조용히 번쩍였다. 그녀는 줌을 최대한 당겨 돈 가방과 함께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녀의 손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동시에 수백 미터 떨어진 감사본부. 박지훈 소위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이서현의 클라우드 계정 폴더가 열려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 아이콘이 나타났다. 첫 번째 사진이었다. 돈 가방과 두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박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즉시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둔 이메일에 첨부했다. 수신인은 민병철 중장이었다. 참고한 이서현은 10장째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왔던 길로 빠져나가려 했다.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발이 바닥에 버려져 있던 낡은 쇠파이프를 살짝 건드렸다. 쨍그랑.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창고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누구냐? 강민호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그가 있던 곳에 랜턴 불빛이 맹렬하게 이쪽을 향해 날아왔다. 강렬한 빛이 이서현의 문을 찔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기둥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찰나의 순간 벽에 길게 드리워졌던 것이다. 거기 누구야? 썩 나오지 못해. 강민호의 부하 2명이 즉시 권총을 뽑아들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죽음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서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미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버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그녀는 일부러 어설프게 도망치는 척하며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켰다. 거기 있다! 잡아! 한 병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결국 그녀는 거대한 폐기계 더미 앞에서 퇴로가 막혔다. 2개의 서치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고 2개의 총구가 그녀의 심장을 겨누었다. 강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처음에는 침입자의 정체를 몰라 잔뜩 경계했지만 이내 불빛에 드러난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서연? 네 년이 어떻게? 그의 경악은 이내 분노와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이 이서연이 손에 꽉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그의 절망은 순식간에 광기 어린 희망으로 변했다. 증거는 저 안에 있다. 저것만 없애면 돼. 이 독사 같은 년!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 년이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하지만 유감스럽게 됐군. 네 년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혼자서 내 성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는 실수를.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다. 저 년을 잡아. 개처럼 두들겨 패서라도 저 스마트폰을 빼앗아. 2명의 병사가 달려들었다. 이서연은 저항했다. 그녀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연마했던 격투술로 한 명의 팔을 꺾고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찼다. 하지만 총상을 입었던 다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격렬한 움직임에 다리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찧었고 다른 한 명은 군화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그녀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놓치려 했지만 결국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스마트폰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강민호가 다가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그는 갤러지를 열어 방금 전 자신이 돈가방을 받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확인했다. 하하하하, 이걸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리석은 년! 그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그녀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마.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년을 저 기둥에 묶어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게.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야. 증거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이지. 이서현은 피를 토하며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속으로 시간을 계상했다. 조금만 더, 박소희,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가장 끔찍한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었다. 폐창고의 공기는 피비린내와 먼지, 그리고 한 남자의 광기 어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차가운 쇠기둥에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였다. 거친 폭행으로 입술은 터지고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맹렬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암표범처럼 강민호를 쏘아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그런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패배자의 절망과 공포를 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싶었다. 아직도 그 눈빛이군. 강민호가 조소하며 말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공구함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의 손에 육중한 휴대용 금속 덜단기가 들려 있었다. 녹슨 기계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둥근 톱날은 이가 빠져 흉측해 보였다. 그는 절단기의 전원 코드를 근처 콘센트에 꽂았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자 하는 불길한 소음과 함께 톱날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느년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증거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지금부터 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마.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부하 2명이 다가와 이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꺾어 젖혔다. 그녀의 얼굴이 천장을 향해 완전히 드러났다. 감사본부에서는 박지훈 소위가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이서연이 찍은 사진 10장은 이미 민병철 중장에게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그는 약속대로 마지막 사진을 전송한 직후 합참 비상 연락망을 통해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감사관 신변 위협, 위치, 제7여단 동쪽 폐창고, 즉시 특임대 출동 요망. 이제 그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서연이 신신당부했던 마지막 임무를 떠올렸다. 내가 잡혀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녹음을 멈추지 말게. 놈은 흥분해서 스스로 모든 걸 떠벌릴 거야. 그놈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가 될 걸세. 박지훈은 이서연의 배낭 안에 몰래 넣어둔 소형 무선 녹음기에 수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창고 안의 모든 소리가 노트북의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광기 어린 목소리, 부하들의 비웃음, 그리고 절단기가 돌아가는 끔찍한 소음까지. 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심장은 무력감과 분노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관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창고 안, 강민호는 회전하는 절단기를 들고 이서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뺨 바로 옆에 빼앗은 가짜 스마트폰을 거칠게 짓눌렀다. 니까지 개집이 이딴 고물 전화기 하나로 날 협박해?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니년이 믿는 증거라는 게 어떻게 잿더미로 변하는지 똑똑히 구경이나 하라고. 그는 절단기를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맹렬하게 회전하는 톱날이 그녀의 눈앞에서 불꽃을 튀겼다. 뜨거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이서연, 넌 여기서 끝이야.
네 감사 보고서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거고 니녀는 부대 근처 야산에서 실족사한 시체로 발견되겠지.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몰라. 이게 바로 힘의 차이라는 거다, 이 어리석은 연아.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카드 쓰리치며 절단기를 스마트폰 위로 내리찍었다. 지지지직.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톱날이 스마트폰의 강화 유리와 금속 케이스를 무자비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시뻘건 불꽃이 그녀의 얼굴 위로 비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고통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뜨거운 파편들이 그녀의 뺨을 파고들며 살을 태웠다. 순식간에 그녀의 왼쪽 뺨에는 끔찍한 화상 자국이 길게 새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강민호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네 놈은 끝났다고 말하는 듯했다. 강민호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조각나 박살이 나고 나서야 절단기의 스위치를 껐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봤나? 이게 니년의 운명이야. 이제 증거는 없어. 아무가 또 남지 않았다고.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계획했던 그대로였다. 내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이 부대를 다스려 왔는지 알아? 수십억을 빼돌리고 내 사람들을 심고 거슬리는 놈들은 전부 짓밟아버렸지. 강산건설은 그중 일부에 불과해. 나한테 밉보인 놈들은 전부 저수지에 처박히거나 불명예 전역을 당했어. 그런데 감히 니년 따위가 나에게 덤벼? 그의 목소리는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모든 것은 수백 미터 밖 박지훈의 노트북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의 자백이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독백이었다. 이서현은 피를 흘리면서도 속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 끝났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만 벌면 되었다. 그녀의 뺨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는 패배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감수한 영광의 흉터였다. 강민호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확신하고 마침내 이서연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이제 볼 일은 끝났다. 2년 조용히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차가운 사리만이 남아있었다. 부하 2명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허리춤에서 대검을 뽀마들었다. 이서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할 예상 시간까지 앞으로 5분. 그때까지 그녀는 혼자서 버텨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묶여있던 안표범의 눈빛에서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려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슬슬 끝내자고, 장군님. 부하 중 한 명이 비열하게 웃으며 이서연을 묶고 있던 마지막 밧줄을 칼로 끊어냈다. 밧줄이 풀리는 순간 속박에서 풀려난 그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실책이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이서연의 몸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문으로 지친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폭발적이었다. 크헉!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이서연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그는 숨을 토해내며 뒤로 고꾸러졌다. 두 번째 병사가 당황하여 대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다. 이서연은 이미 몸을 낮춰 그의 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꺾어 대검을 빼앗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낭심을 걷어찼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두 번째 병사 역시 무력화되었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강민호와 그의 처남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자가 순식간에 훈련된 특수요원 2명을 쓰러뜨린 것이다. 이 미친년이! 강민호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서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방금 빼앗은 대검을 손에 고쳐쥐었다. 왼쪽 뺨의 화상은 끔찍하가 타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지옥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국방부 감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적진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적들을 베어 넘겼던 전설적인 특수부대 흑표범의 팀장이었다. 그녀의 몸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니놈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나? 이서연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나를 풀어줬다는 거다. 강민호의 처남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창고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이서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발로 걷어차 회전하는 창처럼 그의 다리를 향해 날렸다. 쇠파이프는 정확하게 그의 오금을 가격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렀다. 이제 창고 안에는 이서현과 강민호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강민호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짰다. 그 역시 장군이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몸이었다. 그는 덩치도 이서현보다 훨씬 컸다. 그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니년 하나쯤이야. 그는 포효하며 이서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그녀를 힘으로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이서현의 잔상만을 스쳤다. 그녀는 그의 육중한 몸을 마치 투우사처럼 가볍게 피하며 그의 옆구리를 대검 손잡이로 강타했다. 아! 강민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도 이서현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 관절을 꺾었다.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강민호의 공격은 힘에만 의존한 크고 직선적인 움직임이었다. 반면 이서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노렸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수없이 실전을 치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인 기술이었다. 강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니년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서연은 대답 대신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녀는 총상을 입었던 자신의 왼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 회전하며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부상당한 다리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을 그녀는 분노로 씹어 삼켰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민호의 거대한 몸이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눈을 희번덕거리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88 요새에 오만했던 왕은 그렇게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의 발밑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강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의 고통과 뺨의 화끈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밖에서부터 날아왔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고 그 뒤로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 대원들이 함성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모두 엎드려! 특임대는 순식간에 창고 안의 모든 것을 제압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강민호의 일당들을 수갑으로 결박했다. 특임대 지휘관인 한소령이 이서연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장군님, 무사하십니까? 이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불에 타버린 자신의 왼쪽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여신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감사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숨죽여 듣고 있던 박지훈 소위는 특임대의 함성이 들려오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상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그리고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강민호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정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다. 대한민국 군 전체는 강민호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현직 장성이 부패 혐의를 넘어 국방부 감사관을 직접 고문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적인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방부는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와 관련된 모든 비리 라인이 뿌리 뽑혔고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이서현은 다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아닌 왼쪽 뺨의 화상 치료를 위해서였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동원되어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했지만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흉터는 평생 남을 거라고. 그녀는 병실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오른쪽 얼굴은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다웠지만 왼쪽 뺨에는 붕대 아래로 흉측한 상처의 흔적이 붉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신이라 불렸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반쪽짜리 여신이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성취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이 싸움의 끝에 남은 것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지쳐 있었다. 군복의 무게도 정의라는 이름의 칼날도 이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하얀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녁 지원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다. 이서현의 아버지 예비역 대장 이태준이었다. 그는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딸이 입원한 이후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딸의 상처에 대해 묻거나 위로의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과일을 깎아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히 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는 딸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저녁 지원서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다 썼느냐?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다 끝내고 싶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이태준은 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다. 이서현은 아버지가 자신을 말려주기를 혹은 위로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한 듯 담담했다. 네가 싸우는 동안 한 젊은 장교가 너를 도왔다고 들었다. 박지훈 소위라고. 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이번 임무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소위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이서현은 아버지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젊은 장교는 불의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상관이 결국 끔찍한 상처를 입고 군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그럼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을까? 정의를 위해 싸워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몸을 사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런 패배감과 냉소주의가 아닐까. 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서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고통과 피로감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서연아, 군인에게는 수많은 훈장이 있다. 가슴에 다는 훈장도 있고 서류에 기록되는 훈장도 있지.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때로는 몸에 새겨지는 법이다.
그는 딸의 왼쪽 뺨을, 붕대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다. 내 얼굴의 그 흉터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네가 지켜낸 정의의 무게를 증명하는 진짜 훈장이다. 네가 그 훈장을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린다면 너를 보고 용기를 얻었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네가 만약 군을 떠난다면 너와 같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는 박지훈 소위 같은 아이들은 이제 누가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누가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느냐. 이서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그녀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호라는 괴물에 쓰러뜨렸을 뿐 그 괴물이 남긴 절망과 공포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씨앗이 다시는 싹트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싸움의 진정한 끝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저녁 지원서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종이 위에 잉크가 눈물에 번져나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부끄러움과 새로운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병실을 나갔다. 그는 딸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이서현은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그쳤을 때에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저녁 지원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피로감과 공허함도 그 종이 조각들과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의 상처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한 달 후 제7기동여단.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강민호의 그림자는 깨끗이 지워졌고 신임 여단장으로는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부패의 흔적을 없애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부대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해졌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에 남은 불신과 냉소주의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여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젊은 초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신교육이 열렸다. 교육 강사가 누구인지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장교들은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위로 조기 진급한 박지훈도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교육 강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서연 준장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더 이상 붕대가 없었다. 대신 붉은 빛이 반도는 선명한 흉터가 마치 번개가 핥히고 지나간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흉터를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강직한 인상의 일부가 되어 그녀에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더해주고 있었다. 장교들은 술렁였다. 그녀가 왜 다시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감사관으로서가 아니라 교육 강사로서. 이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젊은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얼굴에 이 흉터를 보고 있겠지?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떤 이는 이 흉터를 보며 불명예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사고의 흔적이라 동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흉터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강민호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어떤 고민 끝에 그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각오로 스스로 미끼가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었다. 한 명의 군인으로서 겪었던 고뇌와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신념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었다. 나는 이 흉터를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복을 벗으려 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때로는 몸에 새겨지는 법이다. 라고. 그녀는 박지훈 중위를 잠시 바라보았다.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여러분은 모두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유혹과 부조리, 그리고 비겁한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쉬운 길을 택해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길을지라도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이 흉터는 나에게 매일같이 묻는다. 너는 오늘 이 흉터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 살았는가라고. 여러분 역시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내가 입은 군복의 명예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나는 더 이상 국방부 감사관이 아니다.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정색 고문으로 부임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러분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침묵하지 마라.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고 망설이던 박수 소리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젊은 장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와 불신은 없었다. 대신 뜨거운 존경심과 새로운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교육이 끝나고 이서현은 박지훈 중위와 함께 여단 본부 앞 연병장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앞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이서현은 말없이 자신의 흉터를 한번 만졌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이제는 이 흉터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맹세이자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등대였다. 공식적으로 수여된 훈장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살아있는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 강하고 위대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신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희망의 유산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여신이라 불렸던 이서현 준장.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그녀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흉터는 값비싼 희생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위한 싸움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상기시키는 경고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